도심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눈발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분주히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들 사이로 낡은 외투와 헐거운 신발을 신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은 헤어져 있었고 모자 끝에는 오래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힐끔거리며 피했습니다. 노인은 은행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봉투 끝이 약간 찢어져 안쪽에 낡은 통장이 살짝 비쳤습니다. 경비원이 노인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긴 영업시간 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얼굴을 찡그리며 안으로 들어갔죠.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창구 직원 김민서는 오늘 처음 맡은 고객 응대 총괄 임무 때문에 바쁘게 준비 중이었어요. 점심에 본사 감사 온대요. 오늘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동료가 속삭이자 민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서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은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민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쁜 오전 업무에 신경 쓸 틈이 없었죠. 밖에서는 행인 몇 명이 노인을 피해 걸어가며 불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시내 한복판에 서 있는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에 고개를 숙였지만 손에 든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은행 문이 열리며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기표를 뽑기 위해 서둘러 들어왔어요. 노인은 천천히 줄 끝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요. 노인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볼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섰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비비며 기다렸어요. 그의 시선은 벽 한쪽에 걸린 커다란 액자 위에 머물렀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가 바로 그 그룹의 창립자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유리문 밖에서는 찬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봉투를 감싸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은 참 변했구나.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굳은 결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은행 내부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대기표를 손에 든 사람들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 속에서 누더기 차림의 노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끝이 시린 듯 연신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고객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냄새 좀 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왜 여기 앉혀두는 거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앞에서는 김민서가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대기석 쪽으로 향하자 노인의 헤어진 외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동정심이 스쳤지만 곧 업무 규정이 떠올랐습니다. 위생 및 보안상의 이유로 불결한 복장의 고객은 제지할 것. 그녀는 망설이다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박노식 경비원은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잠시 밖으로 나가 계시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깊었습니다. 내 순서가 오면 곧 끝납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시오. 경비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주의 시선이 느껴져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정 필요하시면 직원 호출하시죠. 주변의 고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핸드백을 끌어안으며 자리를 옮겼고 젊은 부부는 아이를 안고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불쾌하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죠. 그때 김민서가 경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본사에서 모니터링 들어왔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박노식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노인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묘하게 단호했습니다. 이곳에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기다리면 순서가 올 테지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그 눈빛을 마주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부탁도 없었고 오직 확신만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직접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의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창구 안의 김민서는 계속해서 노인의 존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 그냥 불쌍한 노인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본사 점검 일정이 다가왔고 모든 직원이 긴장 속에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소음을 견디는 사람처럼요.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빌딩의 회의실은 무겁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회색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회장 한도윤은 묵묵히 숫자표를 내려다보다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분기 손실이 이 정도입니까? 라는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주요 계열사 두 곳의 부도 위험이 가시화됐습니다. 긴급 자금 확보가 시급합니다. 발표가 이어지자 이사회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는 유동성 경고 한성건설, 한성바이오라는 붉은 문구가 선명히 떠 있었어요. 도윤은 손끝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한상우가 물러난 뒤 그룹의 성장세는 잠시 이어졌지만 지나친 확장과 투자 실패로 자금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외부 투자 유치가 안 되면 재무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끝내 그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에 언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기업은 사람을 잃으면 망한다고 말했지만 도윤은 이제는 효율과 수치의 시대라며 맞섰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끊겼습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서장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한성금융에서 긴급 대출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은행은 이제 우리 손에서 떠난 곳입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신용평가도 말을 멈춘 도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다가와 메모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해당 은행 지점장과 면담 일정이 있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직접 가보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마음은 초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래로는 회색빛 도로 위를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지금 그가 알지 못한 채 은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죠. 도윤은 잠시 두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의 긴장은 이미 극한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며 반사된 유리 속에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로와 불안이 묻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군.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까지의 거리는 불과 몇 분.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뒤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대기 번호판이 A72로 바뀌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 고객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씩 물러섰어요. 그의 낡은 외투에서 먼지가 흩날렸고 오래된 가죽 구두는 유리 바닥을 미세하게 긁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꺼내 유리 칸막이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김민서는 무심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내용물이 바스락거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확인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여러 권과 붉은 도장, 그리고 구식 예금 증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은 통장의 표지는 희미하게 달아 있었어요. 민서는 첫 장의 통장을 열고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금액이 떠오르자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처음엔 입력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똑같은 숫자가 떴습니다. 7000000000000. 억이 아니라 조단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민서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점장님 잠시만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근처 창구 직원이 그녀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서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점장의 눈동자가 화면을 스친 순간 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이 계좌 오류 아닌가요? 지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 성함이 한상우 회장님?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지점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은행 내에서도 전설처럼 남아있던 존재였어요. 지점장은 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본사 보안 확인 부탁합니다. VIP 코드 1 확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곧 직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인가요? 그 한성그룹 창립자?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그 사이 노인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허리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경비원 박노식도 그 장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아까 자신이 내쫓으려 했던 노인이 지금은 모든 사람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다시 밀어들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확인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회장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속에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불이 나게 본사로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네, VIP 코드 1 한상우 회장님 본인 맞습니다. 긴급 대응 요청합니다.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고객들은 웅성거렸고 방금 전까지 노인을 피하던 이들은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을 외면하던 시선들이 부끄러움과 놀라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손에 쥐며 창밖의 겨울 햇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한층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은행의 긴급 알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고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속삭였어요. 무슨 일이지? 누가 문제 일으켰나 봐. 그러나 직원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긴장과 경악이 섞여 있었죠. 김민서는 손끝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전화를 붙들고 본사 보안팀과 통화 중이었어요. 확인됐습니다. VIP 코드 1 실존 계좌입니다. 고객명 한상우, 한성그룹 창립자. 그 말이 끝나자 내부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경비원 박노식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쫓아내려 했던 노인이 이 나라 재계의 상징이자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박노식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잠시 후 은행 정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도윤 회장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인사도 잊은 채 굳어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묻자 지점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안내를 따라갔습니다. 창구 앞 누더기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현실인지 잠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입안에서 나온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직원들은 동시에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허리를 굽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무시하던 고객들마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깊고 단단했어요. 지점장은 자리에서 물러서며 두 사람에게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김민서는 긴장된 숨을 삼켰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몇 분 전의 소란은 사라지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아버지 앞에 다가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조용히 밀었습니다. 봉투가 창구 위를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상우의 전 재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들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말하고 있었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거라. 진심을 잃은 자는 결국 자신도 잃게 된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도윤은 분명히 들은 듯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상우의 정체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차림을 한, 그러나 가장 부유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노인과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냉정하던 도윤의 얼굴에는 혼란과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체념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인감 도장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계좌의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으로 이체해 주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전액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릴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지요.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민선은 손끝이 떨렸지만 조용히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화면 위의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000000000000 누군가의 일생을 넘어선 거대한 자산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이 눌리는 순간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보았고 몇몇 고객은 입을 가렸습니다. 노인은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는 창구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무릎 꿇은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저 때문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게지요. 그러나 진심만은 잃지 말거라.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노인은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분 전까지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경비원 박노식은 문 앞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회장님. 노인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하지요. 은행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은 고요히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비쳤습니다. 그 뒷모습은 작았지만 단단했고 마치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가 부르자 노인은 잠시 멈추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자 한상우 7천억 전액 사회 기부. 굵은 자막이 TV 화면을 채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놀라워했고 온라인에서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었다니 진짜 부자란 저런 사람이지.
사회 전체가 조용한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 본사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 한도윤은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성그룹은 앞으로 윤리 경영과 사회 환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도윤의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은행 직원 김민서는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업무를 마친 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상사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노숙인 쉼터 봉사자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나누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분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봐야겠어요. 경비원 박노식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급여 일부를 매달 노숙자 쉼터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그는 출입문 옆 의자에 앉은 노인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춥죠? 안으로 들어와서 좀 쉬세요. 몇 달 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도윤은 본사 집무실 창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하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회사를 움직이겠다. 그 결심의 표현으로 그는 진정성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모두가 참여해 지역사회 봉사와 기부를 약속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어요. 며칠 후 재단 설립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한상우 재단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신문들은 한 노인이 남긴 선한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아이들이 따뜻한 교복을 입게 되었고 고립된 노인들에게 식사가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점점 한상우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업가가 아니라 진심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도윤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 앞 벤치에는 누군가가 작은 꽃다발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불빛 사이로 그 노인의 조용한 미소가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한적한 언덕 위 공동묘지의 한 남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그 남자는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민 채 흰 국화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도윤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다가선 그는 무릎을 꿇고 천천히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묘비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은 겉모습을 넘어선다. 그 문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평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그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재단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김민서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이전보다 단단해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민서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단 기부금은 현재 전국 아동센터 126곳, 노인복지시설 58곳에 전달됐습니다. 그분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묘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흙 위에 올려진 작은 컵라면과 편지 한 장. 박노식 올림. 그날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단정한 필체였습니다. 민서와 도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냉대와 오해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가벼운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봄의 초입에 내리는 이른 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묘비 위에 내려앉았다가 이내 녹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무가지에 새순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분은 마음에 있다는 걸요. 그 말이 끝나자 봄바람이 묘비 주변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법이란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멀리 도시의 하늘에는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바람 속 어딘가에서 노인의 온화한 미소가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